네, 자, 이 시간에는 제42회 기출문제 이론풀이 7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고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단 원가 흐름의 가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거래들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어떤 거래들이 있었느냐? 자, 첫 번째, 기초상품 재고액이 3만 원이 있었습니다. 100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상품 매입액, 두 번째, 단기상품 매입액이 32만 원이 있었네요. 우리가 이제 총평균법으로 한다 그러면은 기초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매출원가를 빼면 그게 이제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는 것인데, 자, 평균법이 아니라 선입선출이니까 이게 수량이 지금 100개, 1000개, 현재 1100개죠. 자, 그런데 단기상품 판매량 세 번째 데이터가 98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으로 정리를 하자면 기초 100개는 팔려나간 거죠. 재고가 아닌 것이고, 그러면 이제 880개가 여기 매입액, 단기상품 매입액에서 880개가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1000개에서 880개를 뺀 것이 재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말상품 재고액에 해당되는 수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20개가 재고 수량입니다. 이 120개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네, 120개의 금액을 구하면 그게 바로 재고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요. 기말 상품의 실제 수량은 115개다. 장부상 금액은 120개지만 지금 5개의 과부족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2개는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럼 나머지 3개는 비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것이든 비정상적인 것이든 다 비용입니다. 정상적인 것은 매출원가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3개는 영업의 비용으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말상품 재고액은 장부에 있는 수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제 수량으로 기말상품 재고액을 산출해야 돼요. 자, 그러면 115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115개를 단가를 얼마 적용할 것이냐, 요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요 단가를 적용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320원이 또 아닐 확률이 있어요. 밑에 보니까 추가적인 사항이 또 있습니다. 요거. 자, 1000개를 320원씩 샀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게 있다는 거네. 이와 별도로 상품 매입 과정에서 운반비가 28,000원이 발생했고, 운반비는 더해줘야 되죠. 매입 할인 15,000원이 발생했다. 매입 할인은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32만 원에다가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32만 원 더할 것은 운반비 28,000원. 그런데 할인해 준 게 있죠? 15,000원. 빼기 15,000원. 이 금액이 이 1000개의 매입 금액이 됩니다. 33만 3천원이. 그래서 1000원, 수량이 1000개니까 여기에 적용할 단가는 320원이 아니라 333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재고가 선입선출이기 때문에 이 재고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재고가
120개가 발생을 했는데 5개는 수량이 지금 부족해서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실제 재고 115개를 곱하기 333원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말상품 재고액은요, 지금처럼 수량을 가지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계산을 해야 할 때는 실제 수량을 항상 적용해야 됩니다. 실제 수량에다가 단가 적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기로 곱하기 115개 해보면, 자, 333원에다가 곱하기 115개 하면은 38,295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답이 있네요. 자, 다음은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1년 2월 1일에 1년분 임대료 60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임대료는 여러분 수익이죠. 수익. 현금으로 수취했습니다. 전액 수익으로 인식했다. 그러면 12월 말 결산 시 적절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임대료를 월알로 계산을 해서 회계 처리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1년 2월 1일부터 1년이면 22년 1월 31일 1년이면 2022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단기의 수익이 아닌 것은 1개월치죠. 단기의 수익이 아닌 거. 그래서 미리 받았으니까 이걸 우리가 임대료를 미리 받으면 부채로 인식해요. 그것이 1개월치를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인식하고, 단기의 임대료에서는 빼주는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년치가 600만 원이면요. 한 달은 얼마냐? 6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얼마 나와요? 50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50만 원을 부채로 인식하고 차변에서는 임대료를 취소시켜주는 그 분계를 찾으면 답은 2번이 되겠죠. 차변의 임대료 50만 원, 수익 취소, 단기의 수익에서 빼주는 거죠. 대변의 선수 수익 50만 원, 부채 증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러한 결산 정리를 가리켜서 수익의 이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익의 이연이다. 기억나시죠? 수익의 이연. 다음은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 이랬네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문제 너무 쉽죠. 네. 4번이네요. 그죠? 4번의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냐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에 대해서 대손으로 설정하는 비용이 대손상각비인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뭐에 해당되는 대손이냐면은 대여금에 대한 거예요. 대여금. 대여금이라 하는 것은요, 돈을 거래처에 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을 우리가 빌려주는 것은 판매 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업의 비용이다. 영업의 비용이다. 자, 우리가 이제 회계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회계 공부를 시작할 때 기본이 뭐예요? 계정 과목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 계정 과목 쫙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부채 쫙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자본 쫙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수익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용이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있고, 판매관리비라는 비용이 있고, 영업의 비용이라는 게 있고, 법인세 비용이라는 게 있죠. 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 특히 판매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 쪽은 비용 개념 과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이 부분은 판매관리비, 이런 개념 과목은 영업의 비용이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라든가 경상연구개발비, 이건 다 판매활동과 관리활동에 해당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 다음 개정 과목 중 수익의 이연과 관련이 있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8번 문제 풀었나요? 거기에 수익의 이연이 있었죠. 선수수익. 그러면 선수수익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네요. 선수임대료. 임대료가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임대료는 선수수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선수이자 해도 이건 선수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선급보험료. 선급보험료는 선급비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급보험료는 이것은 비용의 이연에 해당이 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미자 돌림인 거 밑에 두 개도 정리해 볼까요? 미수수익. 미자 돌림의 개정 과목 중에 미수수익은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 생자가 좀 이상한데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미지급 비용. 이거는 비용의 발생.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론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이연이다 그러면 선자 돌림에 선자로 시작되는 개념 과목이어야 됩니다. 선자 돌림. 그래서 여기 이연이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미자로 시작되는 건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이연이다 그러면 무조건 선자로 시작되는 거야 돼요. 근데 앞에 뭐예요? 수익이잖아요. 수익. 그러면 선자로 시작되는 것 중에 임대료하고 보험료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보험료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1번. 자, 미자로 시작되는 개념 과목은 이와 같이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미수수익은 수익의 발생, 미지급비용은 비용의 발생과 관련 있는 개념 과목이다. 자, 11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죠. 11번부터 5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좀 쉬워요. 재무회계 문제보다 제가 보기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쉬운 편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자, 상미.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이든 비사업자이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가 있어요. 맞았고요. 비영리법인은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어. 틀렸네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영리와 비영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영리라 비영리 법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과세 재화를 공급하거나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납세 의무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세진이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두 개 맞았나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어.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야.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일까요? 아닙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면세 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죠. 부가가치세법상은 면세 사업자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예요. 영세율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환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못된 건 세진이었습니다. 다음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이랬네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이 많이 있죠. 택시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교통 이런 입장권을 발매하는 사업자들 다 면제받아요. 자, 택시 면제, 노점 면제, 무인 자동 판매기 면제입니다. 4번은 면제받지 못합니다.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했을 때는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4번이고요. 다음 13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는, 자, 면세되는 재화를 그림으로 그림도 있지만 여기 문자도 있군요. 커피 과세입니다. 딸기잼 가공을 했잖아요. 딸기는 면세입니다만은 잼은 가공된 식품이기 때문에 과세. 상추 이건 가공하지 않은 채소죠. 그래서 면세.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이니까. 아이스크림 과세겠습니다. 그래서 면세는 3번 상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은 과자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고요. 2021년 제2기 애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공급가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죠?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네, 포함되지 않아야 그게 공급가액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날짜가 있는 경우에는요, 날짜도 잘 체크하셔야 돼. 자, 2기 애정이라 그랬습니다. 신고기간이 2기 애정 신고시 했으면 2기 애정의 과세기간은 7월부터 3개월 9월까지입니다. 혹시 이 날짜 중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 해당이 안 되는 그 거래는 일단 제끼고 봐야 돼요. 근데 전부 해당이 됩니다. 자, 7월 2일 날 외상 판매 금액 대금 회수 약정이라고 관계없어요. 외상 판매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일에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죠. 2천만 원 과세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담보로 제공한 건물, 담보의 제공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아니고요. 19일 비상장 주식의 양도대금. 자, 주식의 양도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니죠. 네, 그래서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도 과세 표준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점. 다음은 15번 마지막 문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잘 알죠? 1번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법인은 공급가액과 관계없어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만 해야 되죠.
다음 두 번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있죠. 개인 사업자도. 자, 그래서 옳은 것이 1번에 있네요.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번은 여러분 개인 사업자는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의 그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3번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이거 말일까지 전송하는 것이 아니죠.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됩니다. 발급일 다음 날까지. 그래서 기간이, 전송하는 기간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4번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도 5년간 세금 계산서를 보관해야 한다. 전자세금 계산서는요,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전자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세금 계산서처럼 이게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옳은 설명이었다. 네, 우리 42회의 이론 풀이를 앞 시간에 이어서 해봤습니다. 뭐 다른 거에서는 여러분이 좀 그 다른 문제 특별히 좀 애먹을 만한 문제는 보이지 않았고요. 이 시간에 처음 풀었던 7번 문제,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좀 갈등을 할 수도 있었어요. 7번 문제에서 야, 이 장부 재고는 이게 120개인데 실제는 115개? 이럴 때 여러분 항상 기말 재고액은요, 실제 재고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장부 재고액은 우리가 그 과부족 비용을 계산한다든가 이런 거를 정리할 때 하는 것이지, 기말상품 재고액은 항상 실제 재고액이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